반갑습니다. KBS 창원 신년 특집 토론 2021년 경제 전망과 대응, 사회를 맡은 신유진입니다. 지난주 세계 경제의 키워드는 이탈점을 찾아라였습니다. 한국 경제 역시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그야말로 큰 충격에 빠졌었는데요. 그렇다면 2021년에는 한국 경제 그리고 경남 경제는 그 혼란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도 세 분의 경제 전문가들 모시고 얘기 나눠볼 텐데요. 자, 오늘은 경남 경제 한국판 뉴딜에서 희망을 찾다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경제 전문가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론의 좌장과 발제를 맡아주실 분입니다. IGM 세계경영연구원 김광석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화여대 과학기술경영학부 김상윤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명지대 산업대학원 박정호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세 분의 토론에 앞서서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교수의 발제 강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세계 경제를 들어가 봤다면 이제 한국 경제 차례가 왔습니다. 특히 경남 경제, 한국판 뉴딜과 같은 희망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한국 경제, 혼돈으로부터 이탈해 나갈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2020년을 맞이할 때쯤이었죠. 우리 머릿속에 그 어떤 저명한 저널도 2020년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했지만 코로나19가 있을 거야 라고 전망한 기관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2021년에는 또 어떤 재앙이 올까? 코로나19 이후에 또 다른 재앙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2021년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입니다. 사실 코로나19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셧다운, 락다운, 2020년은 한마디로 대봉쇄라는 경제에 이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20년 이 혼란의 경제를 살아오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은 나는 셧다운 반대합니다. 나 이 매출 가지고 월세 내기도 힘듭니다. 나는 차라리 코로나19 감염되는 편이 낫습니다. 라고 울부짖는 자영업자들의 말씀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대혼돈의 시간을 지내면서 2021년을 맞이하는 지금에 나는 이 위기로부터 대응해 나갈 수 있을까? 나는 같이 쓰러지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2021년에 한국 경제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몇 가지 포인트들을 저와 함께 짚어보시고 그 대응책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경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 정부는 한국판 뉴딜 사업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럼 한국판 뉴딜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 첫 번째가 바로 디지털 뉴딜이죠. 디지털 뉴딜,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겁니다. 5G 인프라를 보급하고요. 빅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플랫폼들을 확대합니다. DNA 산업을 육성합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5G죠. 그 다음 인공지능과 같은 이런 산업들을 신산업으로서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를 더 많이 확대 보급하겠다.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키겠다라는 것이죠. 비대면 산업을 육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경우는 비대면 경제과를 신설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던 모든 서비스들이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겠다.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것들이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SOC의 디지털화가 있습니다. 기존에 매우 노후화된 인프라들이 있죠. 물류 인프라, 교통 인프라. 예를 들어 보면 디지털 가로등, 노후 가로등을 없애고 디지털 가로등으로 바꾼다. 제가 지난주에 한 뉴딜 TF 팀에서 가서 제안했던 그 제안이 뭐였냐면 인공지능 신호등으로 교체합시다. 인공지능 신호등은 교통량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최적화된 교통 사인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노후화된 이 신호등을 없애고 인공지능 신호등으로 교체하려는 이런 노력들이 바로 SOC의 디지털화. 여기까지가 디지털 뉴딜이다. 제가 1분 요약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또 기억하셔야 될 그 단어가 그린 뉴딜입니다. 그린 뉴딜은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수소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더 많이 보급해서 우리 전력 공급량, 이 수많은 전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이 재생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현재
9% 정도밖에 안 오고 있는데요. 2030년까지 몇 퍼센트? 20%까지 끌어올리겠다가 우리 정부의 전략입니다. 그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린 뉴딜 사업을 이행하겠다. 서울에 수소 충전소가 몇 개나 있을까요? 경기도에 수소 충전소가 몇 개나 있을까요? 경남도에 수소 충전소 몇 개 있을까요? 서울만 해도 3개밖에 안 되는데요. 수소 충전소 앞에 줄을 서 있는데 차들이 30분을 기다려야 충전합니다. 수소 충전소 이거밖에 안 되는데 수소차 보급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수소차, 전기차를 더 많이 보급하려면 전기차, 수소차 충전 인프라를 많이 보급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이 그린 뉴딜 사업의 주요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0년 한 해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헬리콥터 머니라고 하죠. 금리를 인하했죠. 무제한 양적 완화. 이거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재정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4차 추경 마지막으로 있었던 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1961년에 마지막으로 있었고 61년 이후로 처음 있는 4차 추경입니다. 이만큼 시중에 돈을 많이 뿌린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돈의 가치가 이렇게 순식간에 빠른 속도로 떨어진 적이 없었던 것이죠. 돈의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산 가치가 부상하는 거죠. 아니 코로나19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부동산 가치는 이렇게 고공행진합니까? 코로나19 끝나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왜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 유동성이 헬리콥터에서 많이 공급됐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고공행진하는 것이고 그럼에 따라서 가진 자, 월스트리트에 있는 가진 자들은 자산 시장은 부상하고 실물 경제, 서민 경제는 여전히 어렵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2020년의 모습을 보면 자산 가치는 높게 형성되고 소득은 더 줄어드는 양극화가 더 벌어지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다른 표현으로 K자형 회복이다. 고소득층, 고자산가들은 경제 충격 느껴본 적 없어요. 물론 자유의 충격, 여행의 충격은 있겠죠. 그러나 경제적 충격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저임금 노동자는 일자리 자체를 잃으면서 고용 충격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 회복이라는 걸 도저히 실감하지 못해요. 이게 K자형 회복입니다. 이런 것도 정말 회복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 정부는 어떻게 K자형 회복이 아닌 말 그대로 V자 반등을 만들 수 있을까를 실질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조금 있다가 토론 이후에 그런 이야기를 좀 더 담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많은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질문 주시는 것들이 도대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겁니다. 202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업 구조 조정 그리고 비즈니스 사이즈를 줄여요. 또 더욱이 많은 전통 기업들이 재택근무라는 것을 단행하면서 이거 생산성 안 주네? 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생산성이 안 주는데 좋은 게 뭐냐면 책상을 많이 빼도 돼요. 그래서 오피스 공간을 줄여도 돼요. 그래서 오피스 공실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 비용 효율적이네. 재택근무라는 것을 2021년에도 계속 활용해보자. 경영 전략으로서 활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자영업자들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폐업을 시작하면서 상용 건물에 공실이 늘어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업용 부동산 임대 가격이 코로나19 이후에 계속 떨어지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죠. 실제 공실률이 오피스, 중대형 상가, 소규모 상가 할 거 없이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트렌드는 우리나라가 가장 약합니다. 가장 미미해요. 세계적으로는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조정세가 엄청나게 더 높다라고 말씀을 강력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글로벌리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큰 조정을 받는 해, 그게 2020년, 2021년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꼭 주지시켜드리고 싶은 그 산업이 재생에너지 산업입니다. 2021년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2015년에 195개 나라가 모여서 약속한 것, 파리 기후협약. 여기서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겠다 약속했고 2020년까지는 준비기간을 거치자, 이행계획안을 각자 쓰자. 그래서 2020년 안에 모든 각국이 이행계획안을 유엔에 제출하기로 약속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거의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그럼 2021년에 무슨 일이 있느냐?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기 위한 액션을 시작하는 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태양광 더하기 ESS라고 합니다.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쉽게 말씀드리면 배터리인 거예요. 그래서 태양광과 ESS를 전격적으로 보급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그린 뉴딜 사업이고 이런 것들이 다양한 산업에 걸쳐서 탄력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테슬라 같은 기업은 태양광과 ESS를 결합한 모델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경유차 늘어날까요? 가솔린차 늘어날까요? 줄어들겠죠. 전기차, 수소차 늘어날까요? 늘어나겠죠. 그러면 주유소 줄어들겠죠. 그럼 그걸 대체할 충전소, 당연히 이런 모습의 주차장, 이런 모습의 충전소가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이미 테슬라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비단 ESS 혹은 태양광에서 멈출 게 아니라 이것을 비롯한 유망 산업들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고민해야 되겠다. 수소 충전소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소 충전소 더 많이 보급해야 됩니다. 이것도 그린 뉴딜 사업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현대 로템은 수소 전기 트램, 수소 열차 이런 것들을 시범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은 이런 것들이 상용화되는 해. 여러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고민해봐야 할 그런 중요한 관심이 가져져야 될 그런 산업 영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대체 2021년 한국 경제는 어떻게 흘러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 세계 경제의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한국 경제도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해, 기저효과가 작용하는 해. 그러나 학습 효과가 같이 작용되면서 불확실성이 계속 존재할지라도 이미 알고 있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불확실하지 않다. 확실성의 해. 그래서 회복되는 국면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이 이탈점이 찾아오지 않는다. 출구가 놓여 있지만 모두에게 똑같이 출구를 빠져나올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 많은 높이뛰기 선수들이 하나같이 뛰는데 앞으로 굴러뛰기를 시도합니다. 포스베리 선수가 나타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등 뒤로 뛰는 시도를 합니다. 세계 신기록을 경신하고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왜 포스베리 선수만 나홀로 등 뒤로 뛰었을까? 그동안의 모든 높이뛰기 경주는 바닥이 맨바닥이었습니다. 3m 높이에서 등 뒤로 떨어지면 다시는 못 뛰죠. 매우 아플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등 뒤로 뛰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 높이뛰기 환경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매트가 도입된 거죠. 모든 선수들에게 똑같은 환경 변화가 찾아왔지만 포스베리 선수는 달라진 환경에 걸맞는 높이뛰기를 시도한 것이다. 저와 함께 어떤 2021년의 한국 경제의 과제와 변화를 먼저 들여다볼 기회가 됐다면 이 변화될 환경에 나는 어떤 높이뛰기를 시도할 것인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그럼 이 구체적인 이야기는 토론 시간을 통해서 많은 전문가들과 대담을 통해서 더 깊고 상세하게 해안을 모색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한국 경제를 맞이하는 지금 우리 어떤 과제들이 앞에 있고 어떤 변화를 목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함께 자리해 주신 전문가분들과 함께 그 숙제를 함께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한국판 뉴딜과 기회라고 제가 던져봤습니다. 한국판 뉴딜이라는 관점에서 성공적으로 이 정책을 이행하려면 어떤 노력들이 또 함께 맞물려야 될지 그런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린 뉴딜이라는 화두가 아니었다면 경남 경제가 저는 그리 앞의 미래가 밝다라고 전망하기는 좀 어려웠었습니다. 네. 특히 경남 경제 전반의 컨디션이 2011년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위기 이후 생산액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왔고요. 부가가치액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경남 지역의 경제적 활력을 좀처럼 모색하지 못했었는데요. 저는 그러나 이 그린 뉴딜을 바탕으로 한 에너지 산업에 대한 신규 투자, 이것은 경남 지역에 굉장히 큰 화두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을 우리나라는 에너지 산업이 특이하게 B2G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 산업이라는 데서 그 원인을 찾고 싶습니다. 네. 사실 B2C나 B2B 사업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의 그 경제 주체들이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확장하거나 성장하는 데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 소멸하거나 쇠퇴하거나 위축되는 데 투자하고 싶은 데는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정부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국가는 회사가 아닙니다. 수축되고 위축되는 데다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경제 주체 유일하게 정부인데 바로 우리나라에서 이 에너지와 관련된 대표적인 기업과 여러 가지 생태계를 조성하는 거는 다 정부의 공공기관들이거든요. 특히 경남 같은 경우 이미 11개 공공기관의 이전이 다 완료됐는데요.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돼서 정부가 주력으로 육성을 하다 보면 신규 공공기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산업은 주로 그 정부에서 직접 관할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따라서 경남 지역은 이 과정에서 신규 공공기관을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뉴딜 펀드를 통해서 그것도 그린 뉴딜 펀드를 통해서 정부의 정책 자금이 경남 지역의 발전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 수 있다라는데 저는 크게 주목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2021년 금리는 도대체 어떻게 움직일까? 많은 분들의 의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기준금리 이렇게 엄청나게 낮은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 어떻게 금리가 움직일까?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 많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2021년 단기적으로는 초저금리는 유지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전 세계가 공히 이 경기 부양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돈을 풀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초저금리 기조는 대세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네. 이렇게 봤을 때 그럼 개인들이 이 초저금리에서 어떤 투자처를 찾아야 되느냐 그렇죠. 이런 포인트인데요. 네. 저는 마이데이터 산업에 좀 주목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혹시 마이데이터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적어보겠습니다. 네네. 지난 12월 21일에 네. 22일입니다. 22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마이데이터 인허가 사업자를 정부에서 금융위원회에서 21개 사업자, 금융사, 비금융사, 빅테크사 포함해서 21개 업체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마이데이터가 뭐냐면요. 나의 금융 신용 정보 혹은 유통사에서 내가 거래한 정보들을 이 플랫폼 안에서 모아서 이 여러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기업들은 어떤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점이고요. 그다음에 개인들은 내가 허락하에 내가 이 데이터를 활용해도 된다라고 허락을 하는 것에 대한 결정권을 갖기 때문에 데이터 자가 결정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개인 주체, 데이터의 주체가 직접적으로 나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허용하고 그다음에 유통을 모니터링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양쪽을 다 열어주는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마이데이터 산업화에서는 이 투자를 어떻게 할 수가 있냐. 마이데이터 플랫폼이 이제 내년 하반기에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몇몇 선도 업체들이 아마 치고 나오겠죠. 그러면 마이데이터 플랫폼 아마 여러분이 들어가 보시면은 제 예상컨대 뭐 예를 들어 신흥국 IT 섹터 펀드에 투자를 하고 싶다. 이렇게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은 여러 금융사의 펀드들이 같은 투자처에 해당되는 펀드들이 똑같이 뜨는 거죠. 그 투자 수익률이라든지 어떻게 운용하는지가 낱낱이 비교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럼 개인은 거기서 선택을 하는 거죠. 사실 기본적으로 개인들은 은행에 가서 내가 주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거기 은행 안에서 제시하는 상품들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기존의 우리 상식이었다면은 마이데이터 시대에는 데이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여러 금융사를 이 플랫폼에서 낱낱이 비교하면서 투자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세하게 수익률 높은 상품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이제 그 투자 기대 수익률이 큰 시기는 아니지만 그런 미세한 차이들을 좀 활용하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저금리 시대, 돈을 갖고 있는 것이 부를 담보할 수 없다. 이자율이 굉장히 낮은 시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산 관리에 대한 관심을 가져봐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에는 자산 관리한다면 고자산가, 많은 수수료를 물면서 자산 관리, 고액 자산을
운용하는 그런 서비스를 받았다면 이 로보어드바이저의 등장으로 인해서 대중들에게도 십시일반 투자할 수 있는 월급을 200만 원, 100만 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자산관리 서비스들이 이미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박정호 교수님 입장에서는 역사상 이 최저금리 시대에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고민해 본 바 있으실까요? 예, 사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국가가 자국의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 모습이 다 다른데요. 네. 유일하게 공통된 흐름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자라는 것은 전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트럼프와 바이든도 정책 기조가 달라졌지만 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한다라는 데선 동의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저금리 기조를 계속되고 나면 항상 일어나는 사회적인 현상이 있죠. 바로 양극화입니다. 예.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쉽게 얘기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고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철저히 월급이라는 급여 생활을 기점으로 해서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반면에 실질 자산가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신의 자산들, 수많은 자산들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이 저금리에 이걸 절호의 찬스로 여겨서요. 새로운 실물 자산을 취득하는 아주 절호의 기회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계속 겨울인 적도 없고 계속 봄인 적도 없거든요. 경제라는 건 항상 사이클이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불황일 때 저금리 기조를 이용해서 오히려 더 큰 실물 자산을 취득하는 기회로 삼는 게 통상적인데요. 특히 자산가들 같은 경우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는 쉽게 얘기해서 알토란 같은 급매물도 많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값을 받기 어렵게 급하게 매물을 내놓아야 되는 사람들 것까지 쉽게 잡는다면 당연히 이 과정에서 빈부격차는 더욱더 벌어지겠죠. 자, 그렇다면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다른 경제적인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시고 계실 텐데요. 그 과정에서 코로나19라는 이 위기 상황이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을 높여서 투자를 주저하게 만든다. 그래서 내가 당분간은 신규 투자를 하지 말아야지라는 이런 소극적인 자세가 정말 불황이 끝나고 나면 나의 실질적인 자산 가치를 더 유실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업종이나 본인이 직업에 따라서 조금 내용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저금리 기조는 투자를 하기 좋은 기회고 그다음에 항상 겨울만 있지 않다. 봄이 왔을 때는 그 투자의 과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좀 저는 이 기회에 적극적인 투자도 한번 모색해 보시길 강하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준금리가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컨센서스를 여기서 모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양극화 이슈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세 번째 주제인 K자형 회복 어떻게 진전되고 있고 정말 말 그대로 불균형 시대가 오고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이 K자형 회복을 막기 위한 어떤 대응책들이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될 텐데요. 우리 모두의 고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하위 계층들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이 불균형의 시대 계속 가속화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감이 듭니다. 어떤 이 K자형 양극화가 또 일어나고 있을지 또 다른 측면에서 고민해 보신 것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김찬 교수님. 네, 지금 K자형 회복 사실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1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가 혹시 종식이 되더라도 이 어떤 영향은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다. 어떤 이걸 정말로 우리가 실질적인 회복을 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K자형 회복이 정말로 이거를 얼마나 부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잘 극복하느냐 문제인데요. 사실 이런 어떤 소득의 어떤 그 양극화도 있지만은 디지털에 대한 양극화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포인트 말씀해 주셨네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뉴딜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데이터의 격차라는 것이 소득 양극화 더불어서 상당히 사회적 문제를 만들어갈 수가 있고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디지털에 소외된 계층들이 있죠.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 계층분들이나 혹은 젊은 층 중에서도 디지털 기기나 혹은 디지털 정보들을 습득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점점 사회가 디지털 전환될수록 더욱더 소외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더 보듬어 가느냐, 재교육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이런 어떤 공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어떤 디지털 역량 등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들 강구해 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자산가와 저소득층 간의 K자형 회복, 또 디지털 기업과 전통 기업 간의 양극화,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에 기회가 된 주변 산업들의 기회, 반면에 이 여러 여행업이라든가 항공 이런 업종들은 더 큰 위기, 침체 국면에 놓여져 있는 이런 K자형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 우리는 빨리 이런 K자형 회복에서부터 빠져나오기 위한 돌파구를 좀 마련해야 될 텐데 혹시 박종호 교수님이 특별한 해안 막기 위한 대책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예, 뭐 사실 저라고 뭐 특별하게 남다른 전략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저는 경남 지역의 많은 관계자분들하고 조우를 해봤을 때 네. 이미 다 답을 알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미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신데요. 문제는 속도감의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좀 설명을 드리면 산업 한도는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서서히 바뀌어갈 것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두 분에게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기업 두 군데만 꼽아라. 그러면 어느 거 꼽으세요? 하나 말씀해 주시면. 삼성전자. 삼성 어디 꼽으세요? 카카오 꼽겠습니다. 역시 젊으신 분이라서 다르네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기업 꼽아라 하면 삼성하고 현대를 꼽았어요. 실제 두 회사가 시가총액 1, 2등을 했던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어떻게 됐느냐?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순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카카오그룹이 현대차 시가총액보다 더 높은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네이버와 카카오를 합칠 경우 우리나라의 시총 2위 그룹인 SK하이닉스를 넘는 수준이 돼버렸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10위권 안에 현대차니, 현대모비스니, 포스코니 이런 전통산업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런 전통산업들은 바로 경남 지역과 유사한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올해 어떻게 됐느냐? 상위 10위권에 해당되는 시총 기업들이 완전히 탈바꿈됐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삼성 SDI 등 이런 신산업 부분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건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도 똑같습니다. S&P 500 기업에서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는 5개 기업이 있죠. 애플, MS, 아마존 같은 회사예요. 이들 회사의 비중이 2015년도에는 10% 정도 조금 넘었던 수준인데요. 올해 어떻게 됐느냐? 2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지금 산업 현장은 굉장히 빠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경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많은 지자체, 전통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왔던 지자체는 아직까지 그 속도가 제 속도가 안 나가고 있다. 방향은 맞는데 속도가 안 나가면 경제라는 건 결국 상대평가거든요. 그럼 결국 밀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가속도를 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K자형 회복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또 한 가지 그 격차가 디지털 갭인 거죠. 디지털을 이해하는 자와 이해하지 못하는 자, 디지털 산업을 리딩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데 이 디지털 뉴딜에서 있는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나는 적어도 나만큼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만큼은 이 K자형 회복에서 회복을 못 느끼는 계층이 아니라 뚜렷한 회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층으로 부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제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1년 도대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사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렇게 공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체감을 해보신 바 있으실까요? 예, 저는 특히 더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전 직장이었던 KDI 근무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다수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에 명망 있는 유력가들 같은 경우 지역에 소지하고 있는 자신의 부동산 가치가 이미 상당 부분 유실됐거나 공실률이 50% 이상 되는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 같은 경우 지금 모든 자신의 상가 건물들이나 이런 거를 매물로 내놨는데 운 좋게 어떤 게 팔리면 그 팔려서 받은 돈을 어디다 재투자하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대부분의 분들은 여기는 자꾸 인구가 줄어들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지역이 소멸돼 가는데 내가 여기에다가 그 돈을 재투자하는 건 내가 바보도 아니고 왜 하겠느냐. 우리 아들, 딸들도 언젠가 서울에서 아파트 장만하고 해야 되는데 나는 그 돈을 다시 서울에 아파트 사는 데 쓰겠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의 상업용 부동산은 경착륙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연착륙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 이렇게 구분한 흐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저도 2020년 경제 전망을 주제로 우리가 1년 전에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부동산 시장에 어떤 포인트가 있다라고 했냐면 수도권과 지방 간의 탈동조화가 계속 진전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모습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021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좀 지켜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착안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방금 김광석 교수님께서 그 부동산 영역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탈동조화 말씀하셨는데 사실 최근에 코로나 기간 동안 약간은 변화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보통 이제 부동산 경기하면은 강남이 먼저 오르고 수도권이 오르고 그다음 지방으로 확산되는 이게 이제 길게 보면 1년, 2년을 시간을 두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최근의 모습은 여기저기 막 들썩들썩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봤습니다. 창원 지역에서도 창원 의창구라는 곳이 투기 과열 지역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지방의 부동산도 들썩들썩하는 어떻게 보면 기존과는 다른 예외적인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상업용 부동산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제가 좀 수치로 찾아봤습니다. 2020년 그 상업용 부동산의 거래량은 약 5.3% 증가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일단 거래는 많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시장 전망이 좋은가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공실률은 12.4% 늘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 거래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필요해서 사는 사람보다 투기적으로 일부 거래는 사고 팔고는 있었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그걸 사무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은 적어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수요라는 부분에서는 지금 둔화되고 있다. 즉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망이 수요 자체는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보통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기업이 호황기에 있거나 아니면 부동산이 전반적으로 대세 상승기에 있을 때 상업용 부동산도 들썩들썩 하거든요. 근데 기업 호황기도 지금은 아니고 부동산 대세기였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꺾이는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망을 저는 그렇게 이제 특히 지방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또 하나는 업무 방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재택근무, 원격근무, 플랫폼 노동 이런 어떤 방식들, 업무 방식들의 변화가 뉴노멀이 되면서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대세적으로 잠재 수요를 줄어들게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역시나 조금 부정적인 전망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김 교수님께서 이제 큰 기업들의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트렌드를 말씀해 주셨다면 전 소상공인들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실 코로나19로 가장 크게 우리의 삶의 행태가 바뀔 게 24시간 문화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 그동안 한국 사회는 외국과 달리 굉장히 독특하게 새벽 2시까지 먹고 마시고 이동하는 경제 활동이 왕성한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공급되고 있는 여러 소상공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새벽 한두 시까지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것이다라는 전제 아래 공급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다못해 택시 운행 대수도 거기에 맞춰져 있었고요. 그런데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동료 학자들의 공통된 컨센서스 중에 하나가 과거와 같이 어떻게 보면 24시간도 영업하는 그런 가게가 성업할 정도의 그런 왕성한 심야 경제 활동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무슨 얘기냐? 이제 과거와 같은 많은 소상공인 공급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사회가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연히 우리 사회에서 그런 24시간 가까운 여러 소상공인들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상가 건물들의 수요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고 당연히 상업용 부동산 시세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토론의 5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도에서 특히 관심 있는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나눠보고 싶은데요. 일단 태양광, ESS, 그 밖에 뭐 수소산업, 수소활용산업 여러 가지 영역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영역들이 있는데 특히 투자 관점에서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 가게 여러분들은 어떤 산업에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될지 이런 이야기 조언해 주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기대감과 우려감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에너지 수급이라는 건 국가의 펀더멘탈에 해당됩니다. 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단기간에 그 구조를 바꿀 수가 없어요. 네. 예,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고 하지만 그 계획을 보면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변화들을 설정하고 있지 당장 내년이나 내후년에 어떤 성과를 제시하고 있는 나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원자력이나 아니면 화력 발전이나 이런 거에 기반해서 여러 생태계를 조성해 왔는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부정하고 전부 신재생 에너지로 돌릴 수 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신재생 에너지를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장기적인 호흡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기업들도 지금 당장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극복하기도 허덕이는 상황에서 이 장기적인 먹잇감을 보고 여기에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 지금 이 재생에너지 분야의 산업을 바라봐야 될 첫 번째 관점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많은 자국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첫 번째 방식으로 선택한 것은 우리나라처럼 관련 산단을 조성하거나 이런 하드웨어를 조성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국가는 보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아직까지는 채산성이 나오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않아서 계속 적자가 될 수 있는 그 산업들이 어느 순간인가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버퍼 역할을 해주거나 아니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흑자 전환 내지 손실분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부에서 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과거에도 이런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환경산업과 관련된 이슈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정부에서 성과에 대한 조급증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재생에너지로 몇 퍼센트 공급했다 이런 수치를 가지고 성과 지표를 잡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런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기술력을 확보하거나 제품을 출시하는 것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 에너지 수급만 거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중국산 제품 사다가 까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전례,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한 긴 호흡의 정책과 그런 것들이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긴 호흡의 정책이라는 제안, 정책적 제안 굉장히 감사하고요. 수소산업이나 전기 충전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보급될 것이기 때문에 그 산업에 걸쳐 있는 여러 밸류체인들이 있습니다. 그 밸류체인에 있어서 우리 기업은 어떤 신산업을 영위해 볼까 하는 신산업 전략을 강구하는 데도 이런 부분 꼭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국 경제를 이제 총론적으로 전망해 보는 시간일 텐데요. 2021년 경제를 그냥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을 해 보신다면 2021년은 어떤 경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런 2021년의 경제 속에서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끝으로 한 말씀씩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정우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김광석 교수님 저서 읽어보면서 여러 시나리오별로 상세하게 분석해 주신 거 잘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다 읽고 나서 각각의 이런 케이스들이 있겠구나는 저도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꼭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사회 현상이 저는 보이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저는 2021년 우리 사회를 가장 대표하는 단어 중에 하나로 이걸 꼽는데요. 네. 바로 갈등입니다. 갈등. 예,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임대인과 임차인, 구직자와 구직을 다 한 사람,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갈등 요인들인 거죠. 바로 이 갈등 요인은 뭐 양극화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도농 간의 갈등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설명이 될 텐데요. 이 갈등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월하게 잘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중장기적인 우리나라의 경제 컨디션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이와 유사한 갈등을 원활하게 극복하지 못했던 중남미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 뒤에 장기적인 어떤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가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갈등을 잘 극복하기 위한 공조, 상생 이런 고민도 분명히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김상현 교수님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저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방금 딱 재밌는 상황이 떠올랐어요. 이 2021년 경제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바람 빠진 럭비공 같다. 네. 뭐냐면은 우리가 공을 바닥에 이렇게 딱 놓으면은 튀어오르죠. 네. 근데 바람이 빠지면 어떻겠습니까? 조금 튀어오르겠죠. 김광석 교수님이 전망해 주신 반등은 하는데 아주 완전히 회복되는 반등은 아닐 것이다.
그래도 기대는 해볼 만하다. 그래서 티오는 오르죠. 네. 근데 왜 럭비공이냐? 어디로 튈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다는 상황은 너무나 유동적입니다. 경제도 그렇고요, 산업도 그렇고요, 가계도 그렇습니다. 상황은 너무나 유동적인데 반등은 기대는 된다. 이런 상황에서 바람 빠진 럭비공이다. 네, 좀 말씀드리고 항상 말씀하시듯이 그 미리 내다보고 네. 미리 준비하고 이런 분들이 그래도 작은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한국 경제를 전망할 때 항상 그 해를 어떤 점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망서가 50년까지 모인다면 그 점들을 이을 때 하나의 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점으로 표현을 해보고 있었는데 2020년 전망에서는 제가 대전환점이라고 말씀드렸다면 올해 2021년은 이탈점이다. 혼돈의 도가니에서 출구로 빠져나올 그런 기회다. 다만 모두에게 그 출구가 놓여져 있어도 출구를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진 않는다. 이탈점의 경제에서 어떤 출구로 빠져나가야 될지 면밀히 고민해 보시고 변화를 들여다보는데 게을리하지 않아야겠다.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출구를 빠져나와서 나도 그 이탈점이라는 그 쾌감을, 희망을 느껴보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토론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지금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이 녹화 당시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들어온 질문들을 소개해드리고 세 분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경남형 뉴딜의 성공 전략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실까요?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경남은 다른 지자체보다도 아주 좋은 키워드 하나를 두둑하니 갖고 있습니다. 바로 수소경제, 수소사회라는 키워드인데요.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환경이 어려워졌을 때 지자체 경제를 다시 갱생하기 위해서는 소비, 투자, 고용을 누군가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민간 경제 주체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기가 주저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라는 키워드 아래 현대, 롯데미라든가 두산도 액화수소 플랜트를 건설한다든가 이런 발표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지자체라는 거, 이거 하나 주목해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저는 또 하나 우리 경남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키워드가 바로 신재생 에너지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에너지 산업은 우리나라에선 B2G 형태로 전개되고 있죠. 바로 정부만 이런 불황 속에서도 대규모 신규 투자나 고용을 할 수 있는 경제 주체거든요. 바로 이러한 기회를 경남 지역이 잘 잡는다면, 즉 그린 뉴딜을 잘 잡는다면 저는 경남의 미래는 밝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자영업에 종사 중이신데요.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소상공인에게도 살 길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김광석 교수님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사실 폐업을 고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업이 언제 집중될까를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폐업이 가장 집중되는 시기가 이미 지나간 게 아니라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이 월세를 매출 가지고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임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임차 계약 기간이 코로나19 충격 이후 1년 정도가 도래되는 시점, 대략 3, 4월 정도, 그때가 되면 이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이 자영업자의 폐업이 가장 많이 집중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가장 걱정되는 대목이고요. 다만 코로나19라는 것은 언젠간 끝난다. 그리고 그 동안에 다양한 정책 지원들이 마련될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정책 지원들을 활용하시면서 이겨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거대한 변화, 거대한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언택트 사회에 걸맞는 서비스, 배달 서비스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키오스크를 도입한다든가 조그만 구멍가게에도 내가 직접 모든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기계가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좀 통해서 비용을 좀 절감해 본다든가 그런 노력을 하시면 좋겠고요. 또 코로나19 이후에 구독 서비스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경제라고 이름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커피를 30잔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30잔 커피를 한 달 동안 마실 소비자에게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30잔에 한해서 커피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구독권을 판매하는 컨셉이죠. 이런 식으로 구독 서비스가 크게 커지고 있는 지금임을 명시를 하신다면 나는 앞으로 어떤 비즈니스 방향으로 일궈 나갈까
라는 것을 고민하시면서 어떤 충격과 위기가 있다면 또 정책 지원을 좀 활용해 나가시면서 기댈 때를 또 찾아서 기대해 가시면서 좀 이겨내신다면 또 코로나19 이후에 엄청난 또 펜트업 소비, 이 보복적 소비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기대하시면서 사업을 영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2020년 한 해 이 혼돈의 시점을 지내면서 2021년을 마주하고 있는 지금에 굉장히 불안합니다. 불확실합니다. 걱정되고 위험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위기, 정말 위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는 기회다 이렇게 외치곤 합니다. 연말 연시에 건배사 제의로도 위기는 기회다 외치는데 제발 그런 외침은 필요 없다 강조하고 싶어요. 위기는 위기입니다. 위기는 위기인 거죠. 다만 준비된 나에게만 기회가 오는 것이다. 이 코로나19 이후에 2021년에 어떤 거대한 물결이 일고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기회가 앞에 놓여 있고 또 어떤 위협이 있어서 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자에게만 기회가 오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이 그냥 위기는 기회다라고 외친다고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여러분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문장인데요. 변화에 투자하라.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변화에 걸맞는 높이뛰기를 시도하셔라. 물론 이 투자는 재테크도 포함되지만 나에 대한 투자도 포함됩니다. 변화를 들여다보는데 게을리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대담에서 많은 인사이트 얻으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상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교수와 또 두 분의 경제 전문가들이 함께한 KBS 창원 신년 특집 토론 2021년 경제 전망과 대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2020년 코로나19의 충격으로 대전환의 기회를 놓치셨다면 2021년에는 새로운 변화 속의 숨은 기회를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KBS 뉴스 경남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신년 특집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